자, 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WTO 분쟁 해결 제도의 개관, WTO 분쟁 해결 제도를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WTO 체제에서는 1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 아까 말씀드렸죠? 컨설테이션이라고 해서 분쟁 당사국 간에 직접적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 협의가 가장 1차적인 분쟁 해결 제도이긴 하지만 WTO 체제에서는 가트 1947 체제와 달리 어, 굿 오피스 주선, 컨실리에이션 조정 그리고 미디에이션 중개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WTO 체제에서 중개 주선 조정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1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실패하는 경우 이제 패널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패널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패널이 설치되게 되면 패널에서는 사실심을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패널 리포트는 가트 체제와 동일하죠. 가트 체제와 동일한데, 가트 1947 체제와 동일한데, 1947 체제에서는 패널 리포트가 당사국 총회, che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판결문이 되는 것이라면, WTO 체제에서는 패널 보고서가 분쟁 해결 기관, 바로 DSB라는 Dispute Settlement Body라는 분쟁 해결 기관에 의해서 채택되는 경우에 드디어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쟁 해결 기관은 일반 이사회인데 제너럴 카운슬 일반 이사회가 분쟁 해결이라는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일 때 그 명칭을 분쟁 해결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구성원은 각국의 대사, WTO에 파견된 대사들이 모여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분쟁 해결 기관을 구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패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 어필, 상소, 항소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 패널의 법적 해석, 법적 의견에 반발해서 상소기관, 어펠릿 바디에 보내지게 되면 이제 패널의 판결, 패널 보고서에 대한 legal interpretation, 법률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소기관 보고서, 어펠릿 바디 리포트, AB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동일하게 이 AB 리포트를 분쟁 해결 기관에서 채택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분쟁 해결 기관에서 채택한 보고서는 판결문으로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불이행의 문제가 가트 1947 체제에서는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WTO 체제에서는 불이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mplementation, 이행 절차, 즉 판결문의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불이행하는 당사자에 대해서 보복, retaliation, 보복을 함으로써 이행을 담보하는 절차, 즉 이행에 관한 판결문의 이행에 관한 절차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경우를 예비해서 어떻게 보복을 할지에 대한 절차까지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가트 체제에 비해 WTO 체제 하에 분쟁 해결 제도는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역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아까 제가 가트 1947 체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패널 보고서가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왜 그렇다고 했나요? 총의라는 제도 때문이다. 즉, 당사국 총회의 의사결정의 원칙은 총의인데 그 총의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자, 이
패널 리포트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단 하나의 국가라도 네,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반대하면 총리는 깨어지고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TO 분쟁 해결 제도에서는 소위 말하는 역총이라는 리버스 컨센서스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소극적 총이라고 해서 inverted consensus라고 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의에 의해 분쟁 해결 절차의 진행이 무산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자, 이런 겁니다. 가트 1947 체제에서는 패널 리포트 보고서에 채택에 반대하는 국가 있나요? 라고 해서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총리는 깨어져서 무산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WTO 분쟁 해결 제도에서는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자, 패널의 보고서, 상소기관의 보고서가 분쟁 해결 기관에 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무산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국가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보고서를 무산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순수한 국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즉, 이 보고서의 채택을 무산시키는 것에 질문이 바뀌어버렸죠. 아까 가트 1947 체제에서는 패널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국가가 하나라도 있으면 채택이 무산되는데 역으로 WTO에서는 보고서가 채택되는 건 당연한 건데 혹은 당연한 건데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보고서가 당연히 채택돼야 되는데 혹여 이 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하는 것에, 이 채택을 거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가가 있나요? 라고 하면 단 하나의 국가라도 패널 보고서 채택을 통해 분쟁 해결 제도를 진행한다라는 이 절차의 진행을 찬성하는 국가가 단 하나라도 있다라면, 한 개의 국가라도 있다라면 이 절차의 무산에 반대하겠죠. 따라서 질문을 역으로 바꿈으로써 역총리의 방법으로 사실상 이 패널 보고서 상소기관 보고서가 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즉 가트 1947 체제에서는 단 하나의 국가라도 반대하면 총의가 깨어지고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뒤집어서 WTO 체제에서는 단 하나의 국가라도 반대하면 무조건 이 제도는 절차는 자동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트 체제와 WTO 체제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가트 1947 체제에서는 분쟁 해결 절차는 원칙적으로 늘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모든 가트 체약국들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분쟁 해결 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예외적이었죠. 이에 반해서 WTO 체제에서는 모든 분쟁 해결 절차는 자동적으로 다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모든 WTO국들이 그거 하지 말자. 이 절차는 잘못되었어. 모두가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즉, 단 하나의 국가라도 이 절차대로 진행하자라고 하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판결문의 결론상 승소한 국가는 무조건 그 판결문을 이행하고 채택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그 한 국가만 찬성할지라도 무조건 제도가 진행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이 WTO 분쟁 해결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총이 즉 질문의 대상을 역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걸 그래서 역총의 reverse consensus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소극적 총의 inverted consensus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사결정 방법 때문에 WTO 분쟁 해결 제도는 거의 자동적으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quasi automaticity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quasi라는 말은 뭐뭐에 준하다, equivalent하다라는 말이에요. 거의 자동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인 진행이 멈춰지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모든 WTO 회원국들이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 절차 그만하자, 패널 보고서 채택하지 말자에 대한 만장일치가 있지 않는 한 이 제도는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쟁 해결 제도의 각 단계별로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WTO 분쟁 해결 제도의 첫 번째 단계는 당사국 간의 협의 컨설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국제법 일반에서는 이 부분을 컨설테이션이라는 용어보다 negotiation, 협상이라는 말을 쓰죠. 보통 이제 외교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교섭이라는 또 단어로 자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negotiation, WTO에서는 이걸 consultation, 협의라고 합니다. 협의의 본질은 분쟁 당사자 쌍방이 직접 모여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겁니다. 자, 분쟁 당사국 일방의 요청으로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30일 이내에 무조건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트 1947 체제에도 협의, 컨설테이션이라는 분쟁 해결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트 1947 체제에서는 협의를 언제 시작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임 프레임, 시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WTO 체제는 가트 체제와 달리 일방이 협의 요청을 하면 무조건 30일 이내에 피제소국은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시간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협의 요청이 거부되면 즉시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제소국이 피소국에 대해서 자, 너가 이런 의무 위반을 했으니 협의를 시작하자라고 요청했는데 이 요청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피소국이 우리 협의 안 할래 라고 바로 거부하면 바로 패널이 요청됩니다. 설치가 됩니다. 이에 반해 30일이 지나도록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협의 요청이 거부된 거거든요. 이 경우에도 즉시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 요청 후 60일 이후 분쟁 해결되지 않으면 패널 설치 요구할 수 있다. 즉, 가트 체제의 문제 중에 하나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 요청에 응했지만 피소국이 시간을 계속 끄는 겁니다. 분쟁 해결을 하지 않은 채. 근데 WTO 체제에서는 가트 1947 체제와 달리 협의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되고 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도록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패널을 설치하도록 패널 설치를 요구할 권리가 제소국에게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 바로 30일이라는 기간, 60일이라는 기간, 분명한 타임 프레임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라도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은 가능합니다. 이게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일반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패널 절차가 됐던 어펠릿 바디가 됐던 이후에 어떤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당사국 간에 합의를 해버리면 당사국 간에 협의를 해버리면 그 협의의 결과 분쟁 해결을 하게 되면 모든 분쟁 절차를 중지되고 이 협의, 컨설테이션을 통한 합의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은 WTO 분쟁 해결 절차는 국내에 있는 사법 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권리, 주권 국가인 당사국의 권리를 매우 존중하는 국제법상 기본 원칙을 지킨다는 겁니다. 물론 비슷한 모습이 국내 사법제도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재판의 경우에
당사국 간에 합의를 해버리면 이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재판상 화해 conciliation, 그걸 conciliation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데 재판상 화해가 되어서 그게 판결의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분쟁 해결이 끝나게 됩니다. WTO 제도에서도 다른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협의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법상 일반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WTO 분쟁 해결 제도의 개관, 다음으로 협의가 실패하게 되면 패널이 등장하게 됩니다. 패널 설치의 자동성이라고 했는데요. 즉, 분쟁 당사국 일방의 요청으로 혹은 쌍방의 합의로 패널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 패널 설치를 결의하는 게 바로 분쟁 해결 기관입니다. 과거 가트 1947 체제에서는 당사국 총회, 어, 최악 당사국 총회였는데, 최악 당사국 총회에서 의사결정이 컨센서스라 그랬죠. 그때는 그래서 패널 설치에 반대하는 국가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단 한 개의 국가라도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 컨센서스는 깨어지고 패널 설치가 안 되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 패널 설치와 관련된 분쟁 해결 기관 DSB의 의사결정 또한 역총의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패널 설치 요청이 분쟁 해결 기관 의제에 상정되기만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패널은 설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되는 기간, 타임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DSB 의제에 상정된 첫 번째 회의에서 총의, 즉 DSB 회의에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패널 설치를 요구합니다라는 요청이 오게 되면 그 의제가 제기된 첫 번째 회의에서 총의로서 패널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질문이 리버스 바뀌어버렸죠. 가트 1947 체제에서의 패널 설치는 자, 패널 설치할까요? 반대하는 분 있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지금 WTO 체제에서는 패널 설치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혹시 반대하는 국가 있나요? 라고 하면 단 한 국가라도 왜 패널을 설치하지 않나요? 저는 반대합니다. 패널 설치해야지요. 한 국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패널은 설치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Reverse Consensus, 역총의에 의해서 사실상 패널 설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그 다음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된다. 따라서 DSB 분쟁 해결 기관 의제로 설정된 첫 번째 회의에서 역총의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늦어도 그 다음 회의에는 패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패널 설치의 시기 그리고 패널 설치의 자동성 이게 바로 지난 1947 체제의 패널 체제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패널의 구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국 국민이 아닌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이 패널리스트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 트레이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3명의 엑스퍼트, 전문가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국적을 회피해서 분쟁 당사국과 다른 국적을 가진 자들이 들어감으로써 이 패널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WTO 사무국은 패널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인사들의 명부 패널 리스트를 보관하고 이들 중 패널 구성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 설치 후 20일 이내에 패널 구성이 합의되지 않으면 즉 3명의 패널리스트를 누구로 임명할지에 대해서 합의가 2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무총장이 그 구성원을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패널 구성과 관련해서 일방 당사자가 우리는 저 패널리스트는 불공정한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논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패널 구성과 관련해서 일방 당사자가 절차를 무한정 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 설치가 결정된 이후 20일 이내에 패널 멤버를 뽑도록 되어 있고 이게 20일이 지나게 되면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의 활동의 결과 패널 보고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이 패널 보고서도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패널이 구성된 후 6개월 이내에 분쟁 당사국들에게 최종 패널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패널이 구성되고 패널 리포트가 나오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원국들의 회람 후 이 패널 보고서가 당사국에게 먼저 분쟁 당사자들에게 전해지고요. 그리고는 전체 회원국, WTO 전체 회원국에게 이 리포트가 회람되고요. 서큘레이트 되고요. 그리고 60일 이내에 분쟁 해결 기관에서 채택되어야만 이 패널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패널 보고서가 분쟁 해결 기관에서 채택되기까지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0일이라는 다만 WTO가 95년 이후에 출범한 이후에 많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기간이 좀 더 지켜지지 못하고 딜레이된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WTO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기는 하는데 여하튼 DSU 규정사항은 분명한 타임프레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패널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이 패널의 설치뿐 아니라 패널 보고서의 채택 또한 바로 역총이 리버스 컨센서스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WTO 분쟁 해결 제도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컨설테이션이 실패하게 되면 패널이 설치되고 패널의 보고서에 대해서 상소를 하게 되면 이제 상소기관 어펠릿 바디의 역할이 등장하게 되죠. 상소기관은 분쟁 당사국 일방이 분쟁 해결 기관에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패널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그 패널 보고서가 일단 분쟁 당사국들에게 전달되고 이후에 전체 WTO 회원국들에게 회람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쟁 해결 기관에서 채택된다라고 했죠. 즉, 분쟁 당사국이 패널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 이 법적 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있으면, 또, 분쟁 해결 기관에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기 이전에 바로 상소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소의 대상은 패널 보고서상의 법적 쟁점, 법적 해석에 국한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건 국내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재판은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심을 하는 거고, 이제 상소를 하게 되면 법률심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WTO 체제에서 진행되는 패널 절차도 사실에 관한 심리이고요. 이제 이 상소기관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오로지 법적 쟁점, 법적 해석에만 국한된다. 이것은 모든 상소 절차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소기관 보고서가 나오게 되죠. 상소기관 보고서. 상소기관 보고서, 상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아까 패널 리포트가 나오는 것처럼 어펠릿 바디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소 결정 통고 후 60일 이내에 상소 기간 보고서를 회원국들에게 회람시켜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널 리포트도 나오자마자 분쟁 당사국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전체 회원국들에게 회람된 후 60일 이내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했죠. 이 상소 결정이 통고된 후에 60일 이내에 어펠릿 바디 리포트를 회원국에게 회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국들에게 회람 후 30일 이내에 분쟁 해결 기관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택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했죠. 이 어펠릿 바디 리포트와 관련해서도 30일, 60일이라는 분명한 타임 프레임이 이 기간이 정해져 있죠.
자, 어펠릿 바디 보고서의 상소기관 보고서의 채택 여부도 분쟁 해결 기관에서 역총의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상소기관 보고서가 자동적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WTO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된다.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의 판결문의 결정상 승소한 국가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죠. 나머지 모두가 반대할지라도 승소국 하나만이라도 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라는 명시적 의사만 표현하면 결국 역청이 때문에 이 분쟁 해결 절차는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WTO 분쟁 해결 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소기관과 관련된 것도 1947 가트 체제에는 없었고요. 이 이행과 관련된 부분도 1947 가트 체제에는 전혀 없었던 부분입니다. WTO 체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제도화되고 제도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가진 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행, 즉 패소국은 우선 패널 보고서가 되든 어펠릿 바디 보고서가 되든 분쟁 해결 기관에서 채택되고 나면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판결문이 되죠. 그러면 그 판결문을 받은 패소국은 자기가 어떻게 이행을 할지 이행과 관련된 자기의 의사를 분쟁 해결 기관에 통보해야 됩니다. notify 해야 됩니다. notice 해야 됩니다. 즉, 저는 이런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행하겠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이행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패널 보고서 혹은 상소기관 보고서 채택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 분쟁 해결 기관 회의에서 권고 결정에 이에 관련 의사를 표명해야 됩니다. 즉 이행에 관한 패소국의 의견 표명도 무한정 오랜 기간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고서 채택 이후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분쟁 해결 기관의 회의에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권고 및 결정의 즉시 이행이 원칙이다. 즉 패널 보고서 혹은 상소기관 보고서의 결론이 뭐냐면 판결문의 결론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결정이 있고요. 가급적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권고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권고와 결정이라는 판결문 보고서의 결론을 원칙적으로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즉시 이행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겠죠.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소국에 패소한 WTO 회원국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국내 행정 절차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있겠죠. 즉 즉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 이행기간이라고 해서 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 reasonable period of time이라고 해서 합리적 이행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관련 회원국의 제안으로 이 합리적 이행기간을 관련 회원국이 좋다 이 정도면 6개월의 합리적 이행기간을 주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리적 이행기간의 제안을 누가 승인을 하는 거냐면 분쟁 해결 기관에서 즉 전체 WTO 회원국의 대표자들이 모인 분쟁 해결 기관에서 총의에 의해서 승인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 45일 내에 분쟁 당사국이 합리적 이행기간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제소국과 피소국 간에 판결문의 결과를 이행하는데 6개월이 필요해. 야, 그게 무슨 6개월이나 필요해. 3개월이면 되지. 오케이, 그러면 합의를 하자. 4개월 내에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자라고 해서 합리적 이행기간을 당사국 간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합의의 경우에도
시간의 프레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고서 채택 이후 45일 이내에 합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합리적 이행기간을 얼마로 설정할지에 대한 중재, 아비트레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비트레이션도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채택 후, 즉 보고서가 채택된 후 90일 이내에 아비트레이션 중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 이행기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뭐라 그랬죠? 아까 award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랬죠? 즉 합리적 이행기간은 관련 회원국이 제안하는 걸 DSB가 승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당사국 간에 합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중재라는 걸 통해서 합리적 이행기간을 새롭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이행과 관련되어서 매우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이 WTO DSU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단, 보고서 채택 후 15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합리적 이행 기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딜레이 되어도 15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 WTO에서는 패널 보고서와 분쟁 상소기관 보고서가 채택되면, 분쟁 해결기관에서 채택되면 법적 효력을 가지는 판결문이 됩니다. 그럼 이 판결문을 이행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즉시 이행을 해야 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즉시 일정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는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법은 관련 회원국이 제안해서 DSB가 승인하거나 혹은 분쟁 당사국 간에 합의를 하거나 혹은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 이행기간은 15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이행과 관련된 핵심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행과 관련해서 촘촘한 시간의 한계 제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가트 1947 분쟁 해결 제도에서는 전혀 없던 새로운 내용들이 WTO 체제에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